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보다 가까이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오늘의 한마디. 성수대교 붕괴 20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한마디입니다. 내용사항으로서는 서울역 귀성과 압사 사건 이후로 한 또 20년 만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성수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 참혹했죠.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도처 이런 게 있으니 과연 어떻게 수습을 할 건가 지도자들이 잘 반성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도자들이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따라가잖아. 사고 일어나면 그때만 그냥 떠들썩하고 며칠 시간 지나면 또 나물나라 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그런 사고 계속 반복되고 지금 오늘날까지 온 거잖아요. 엊그저께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한통운 사건도 또 며칠 지나면 또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국민성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관료들의 행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20톤밖에 못 다니는 차인데 거기에 40톤, 50톤이 다녔다고요. 3m 실은 차들이 밤에. 그럼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그게 관료들이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근본부터 지금 망가져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빨리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바꿔지는 게 없죠. 바닥에서 썩어 있는데 위에서 바꿔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우리 사회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있죠. 오늘은 성수대교 붕괴 20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참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찬반이 아주 팽팽합니다. 2303번님께서는요. 집권 여당 대표의 말 뒤집기도 문제지만 청와대 간섭도 큰 문제입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선거가 없는 이 기간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신 반면에 5757번님께서는요. 지금 민생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개헌 논의랍니까? 우선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4536번님께서는 개헌의 때를 논의하기 전에 필요성을 논하고 개헌의 총의가 모아지면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404번님께서는요.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들이 문제지 헌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헌은 불필요하고 민생을 돌볼 때입니다. 네, 많은 상반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프로야구 사령탑들의 이제 구도가 아주 격변을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두산이 오늘 김태형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산이 오늘 송일수 감독을 경질하고 그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김태형 감독과 그 2년간 총 7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두산 구단은 오랫동안 두산에 몸담아서 팀 분위기를 잘 알고 공격적인 야구로 팀 컬러를 복원할 수 있는 그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1990년에 두산의 전신 OB에 입단해서
22년간 선수와 배터리 코치로 활약한 김태형 신인 감독은 1995년과 2001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끈질기고 응집력 있는 두산 본래의 색깔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송일수 감독은 계약 기간을 1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산은 그렇게 됐고 SK도 새 사령탑으로 김용희 감독을 선임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SK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만수 감독 대신에 김용희 신인 감독에게 새 지봉을 맡겼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계약 기간은 2년간 계약금 3억 원, 연봉 3억 원입니다. 최근 2년간 포스트 시즌 시즌행에 실패한 SK는 선수단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구단이 추구하는 시스템 야구와 팀 정체성을 선수단에 접목하기에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는데요. 네. 프로야구 원년의 스타 출신인 김용희 감독은 롯데와 삼성 사령탑을 역임했었고요. 지난 3년간은 SK 1군 감독과 육성 총괄을 맡았습니다. 김용희 감독은 인천 팬들이 원하는 가슴으로 뛰는 야구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김시진 롯데 감독이 자진 사퇴했고요. 김웅yok 하나 감독도 2년 연속 꼴찌에 머물러서 재계약이 사실상 힘든 상황인데 롯데와 하나는 코치 내부 승격설과 김성근 전 고양 감독 취임설이 돌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이 우천으로 수년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지금 마산에 비 예보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가 안 되죠? 네. NC와 LG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이 이틀 연속 비 때문에 취소됐는데요. 예. 한국야구위원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마산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NC와 LG전을 비 때문에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틀 연속 치르지 못한 2차전은 내일 오후 6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데요. 네. 경기가 이틀씩 밀리면서 NC는 에릭, LG는 우규민으로 선발 투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된 것은 1996년 10월에 하나와 현대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인데요. 네. 준 플레이오프가 5차전까지 열리게 되면 플레이오프 일정도 이틀씩 차례로 미뤄지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이미 이틀씩 연결됐고, 자, 일본 프로야구 얘기 좀 들어보죠. 오승환 선수, 이대호 선수 맞붙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뱅크 이대호 선수가 어제 니온행과의 퍼시피니그 클라이맥스 시리즈 파이널 스테이지 6차전에서 3타수 2안타 1타점 맹타를 휘두르면서 4대1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예. 소프트뱅크가 시리즈 전적 4승 3패로 일본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앞서 한신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가 일본 시리즈에 선착해 있는데요. 두 선수가 맞대결 펼치게 됐는데 둘 다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오승환 선수가 포스트 시즌 6경기에 모두 등판해서 4세이브를 올렸고요. 네. 이대호 선수는 6경기 모두 선발 4번 타자를 나서서 타율 4할에 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최정상에서 제외하는 두 선수의 맞대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류현진 선수 소식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LA 다이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느꼈던 아쉬운 점을 잘 다듬어서 내년에는 꼭 200이닝을 채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네. 류현진 선수는 부상이 3차례 있었지만 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에는 만족하고 두 차례 부상당한 왼쪽 어깨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을 다시 주무기로 가다듬겠다는 목표도 밝혔는데요. 네. 올해 14승 7패 평균 자책점 3.38로 함선발로 자리매김한 류현진 선수는 3개월 정도 국내에 머물면서 자선 활동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이미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남산 2호 터널도 강남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3호 터널은 양 방면 소통이 잘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반포대로는 예술의 전당 교차로에서 지금 서초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은 교통량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대로 따라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밀려 있는데요. 반대편도 아직은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따라 지금 설릉역에서 역삼역 이후로 강남역까지도 양 방면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마포대로는 아현유 교차로부터 마포대교 북단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시속 20-30km 안팎의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백혈병을 비롯한 직업병 문제로 협상을 벌여왔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사측과 피해자 가족이 아닌 제3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삼성 직업병 문제를 알려왔던 반올림 측은 이번 합의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대책위원회 정애정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직업병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반올림이라는 그 단체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라고 이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 이제 교섭을 하면서 예. 이 단체하고는 이제 피해자들이 그 전에는 반올림이라는 단체에 같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교섭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 대책위를 따로 꾸렸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교섭을 이제 하면서 네. 반올림 측하고 가족 대책위하고 의견이 많이 이렇게 달랐어요. 다른 면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직업병 가족 대책위에 참여하신 가족들은 어떤 모든 가족이 다 참여를 하신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상황은 피해자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처음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앞서서 싸웠던 피해자들은 이제 지금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8명이에요. 예. 예, 그 8명 중에서 2명은 계속해서 반올림과 함께 하겠다라고 남아있는 상태고요. 예. 그 6명은 가족 대책위를 따로 꾸려서 독립적인 의결체를 만들겠다 해서 6명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 그래서 지금 정애정 씨는 이 6명 중에 한 명에 네. 속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어떤 좀 문제에서 의견이 좀 갈리시던가요? 주장이 좀 달랐나요? 네, 이제 교섭의 문제에서만 이제 보더라도 예. 이제 피해자는 반올림 측은 이제 연태까지 이제 이 문제를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사회화시키고 예. 피해자들 도와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준 그 고마움은 피해자들도 물론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고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섭에 있으면서 그 교섭의 주체 당사자는 이제 피해자인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족 대책위는 예. 반올림은 연태까지 이제 이렇게 싸웠으니까 연태까지 이걸 자기 문제로 삼아서 반올림한 단체는 이렇게 피해자들하고 같이 싸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섭의 주체는 반올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엇갈렸고요. 네. 여기서 이제 삼성은 교섭의 주체는 피해자가 맞다. 네. 단체는 그동안에 피해자들 도와서 같이 싸운 거는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위임을 받고 교섭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삼성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교섭을 하면서. 예. 근데 이제 반올림은 우리가 교섭의 주체고 당사자니까 피해자의 위임을 받고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처음에 이제 의견이 갈리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자, 이번에 이제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 조정위원회라고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러면서 앞서 말한 교섭의 주체 문제로 한 5개월은 교섭을 하지 못했어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권오현 대표이사님이 이제 공개적인 국민적인 사과를 하고 보상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아우르는 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 가족. 네네. 가족대책위원회? 네,
잠깐 질문 다시 한번. 예,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네.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교섭이 그래서 이제 다시 재개가 됐었는데. 예. 그러면서도 저희가 교섭이 또 몇 달 동안 네. 의견 충돌만 하고 교섭이 이루어지질 못했었어요. 힘드셨군요. 예. 네네. 그래서 가족대책위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왜냐면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 이게 좀 해결 방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제3의 개입을 제3의 개입을 시켜서 교섭을 좀 원활하게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뒀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어느 쪽에서 제안을 했어요? 가족대책위 측에서 제안을 했어요. 외국에서도 이런 거 할 때 제3자가 나서서 중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누가 위원이 되나요? 저희가 그런데 조정위는 말 그대로 이 교섭이 지금 난간되고 있으니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으니 이거를 교통정리해 줄 수 있는 뭐 이렇게 사회자 역할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 서로 합의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의견 충돌만 나고 있었을 때는 그걸 조정해 주는 그러니까 그 합의점을 이루는 의견도 게재할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조정의 권한만 가지는 조정위원회예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의를 한 결국 조정위원장 한 분과 조정위원 두 분을 둬서 총이 조정위원회 3명으로 구성을 하게끔 했고요. 조정위원장은 삼성 측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가족대책이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분으로 세워야 된다고 저희가 적극 주장을 해서 5분을 추천을 했고 그분 중에서도 이제 한 분을 조정위원장님으로 모셨어요. 누구로 모셨습니까? 추천을 누구누가 했냐고요? 아니 아직 한 명이 위원장이 결정된 건 아닌 상태인가요? 아니 됐어요. 김지형 전 대법관님. 김지형 전 대법관? 네네. 이제 약자는 소수자나 노동법도 전공하셨고 그래서 좀 본인도 수락했고요. 네네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가족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잘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 가족대책위는 돌아가신 분들하고 병에 걸리신 분들 명예회복을 이렇게 시키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치를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럼에 있어서 이 교섭이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섭이 좀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지금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이상 이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는 좀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의 정애정 씨 이야기 들었습니다.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2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기호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9111번님께서는요. 국회에 산적해 있는 법안도 많은데 왜 지금 개헌 논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신 반면에 9488번님께서는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려야 합니까? 대통령이 개헌의 뜻이 없다 해도 국회 논의를 막으려 하는 건 올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우물정 0945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변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양치를 할 때 문질문질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유한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 규정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네요. 네, 개정안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규정인가요? 네,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 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이 오늘 최종 확정됐는데요. 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기존 근린생활시설은 가구당 6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 제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었는데요. 예를 들어 500가구 아파트 단지는 근린생활시설의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주택 단지나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서 대량껏 설치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50층 이상 복합 건축물이 늘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공연장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것을 복합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설립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 건축구역이거나 경제자유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관광특구 등에만 허용이 됐었는데요. 예. 하지만 앞으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도 50층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에 숙박 위락시설과 공연장 등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산업시설 등 특정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건설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네. 이 규정이 도입된 게 1982년 6월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이전에 건설된 주택이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현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 같은 이격 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에 저수조라고 있죠. 저수조 네. 규모에 대한 규정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파트 단지 내 이제 가구당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저수조 규모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1톤에서 0.5톤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줄인다고요? 예. 이 수돗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데도 오래 저장을 해야 할 경우에 네. 위생이 좋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예. 이 밖에도 주택이나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 면적 설치 규정이나 네. 아파트 단지 내 안내 표지판의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네. 뭐 좀 까다로운 규정이 있었던 것을 상당히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세금이 말이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이게 갈수록 안 거친다라고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예. 올해 들어서 8월까지 국세 수입이 136조 6천억 원입니다. 예. 이걸 예산에 대비한 세수 진도율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면은 63.1%인데요. 네. 작년 8월과 비교하면은 4.7%포인트가 낮은 수치입니다. 낮다. 게다가 이제 작년에는 세수가 8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네. 지금 세금 거치는 추세가 작년보다 훨씬 더딘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34조 7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 8천억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세수 진도율이 낮은 이유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기재부는 이번 달에 재정 수지가 더 나빴던 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 집행을 해서 총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을 쓰면서 세금 지출은 더 늘리다 보니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인데요. 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로 잡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벌써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3.9%로 낮춰 잡았고 대다수 민간 연구소들도 알겠습니다. 3% 후반대로 예상치를 잡고 있어서 내년 세수 상황 역시 올해 못지않게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유환구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요즘 에볼라 발병국에 우리나라 의료진을 파견할 형편까지 되었는데요.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전염병, 그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에서 역사 속의 전염병, 그리고 이에 맞서는 슬기로운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정우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역사상에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인류가 출현한 이래 가장 많은 인간을 죽인 살인마가 바로 있죠. 세균과 바이러스였죠. 예. 그렇군요. 네. 그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질병 쪽에서 보자면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이제 두창, 천연두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짧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걸로 유명한 것은 이제 악명 높은 흑사병, 페스트가 있었죠. 그리고 뭐 19세기, 20세기 이른바 이제 서양 제국주의의 세계 팽창 과정에서 지구 전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부터는 말라리아, 콜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유행을 했었고요. 뭐 근래에 이르러서는 조류독감 AI라든가 이제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뭐 근대 이후에 가장 또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이 1차 대전 직후에 발병해서 나타나서 그 이후 한 3, 4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적게 잡는 분들이 그렇게 잡아요. 네. 많이 잡으면 1억 명까지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른바 스페인 독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인플루엔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 참 많았군요. 예, 예. 조선시대를 이걸 전염병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역? 예. 역병이라고 하기도 역병. 하고요. 네. 가장 많이 썼던 말은 이제 연병, 욕으로도 남았죠. 연병아리라고요. 아, 연병이라는 말이 이제 그 전염병에서 나온 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욕설이 이제 여러 가지 저주나 모욕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연병알은 욕설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그런 욕설에 속했죠. 그만큼 이제 이게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요. 고통스럽게 했던 거니까요. 앞에 흑사병 말씀하셨는데 참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역사를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흑사병 우리나라에서는 흑사병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사례는 없어요.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6.25 전쟁 중에 이제 논란이었죠. 그 당시 이제 공산군 측에서 패스트균을 이제 뿌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선전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만주 일대에 또 역학조사반이 파견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사례는 있는데 한반도에서 흑사병이 본격적으로 발병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방도 하려고 노력하고 치료도 하려고 노력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원인을 알아야 하니까요. 네. 근데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이제 이런 식의 연병이 돌면 대략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환자 개인의 책임이다. 환자 개인의 책임. 환자가 평소에 잘못한 게 많아서 천벌을 받는 거다. 천벌을 받는다. 그렇죠. 이거요 뭐 연병하리라고 하는 건 천벌받으리랑 같은 뜻이었으니까요. 네. 질병은 하늘에 내리는 거다라고는 믿음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한 사회 전체에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군주가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질병으로 신호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왜 이렇게 이런 병이 도냐면은 억울한 사람들의 원혼이 많기 때문이다. 원한이 하늘에 맺혀서 하늘이 이런 질병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대사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옥에 억울한 사람이 갇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사령을 내리고 왕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참회의 의미로서 이제 여제라고 해서 전염병이 먹기를 바라는 죄를 지내고 자신을 괴롭히고 이러는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요즘 기준으로 하자면 그런 대처 말고는 특별한 대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없는다는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로부터도 격리시키는 것,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서양 의학이 또 발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근데 그 우리나라에는 또 제때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의학적 지식은 상대적으로 보자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들어온 편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왜 그랬냐면 이제 사실은 유럽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세계 팽창이 시작이 되고 이른바 제국주의 세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식민지로 만들고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 유럽 과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또는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복해야 되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의 병균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서양 근대의학이라고 흔히 부르는 근대의학이 제국주의 세계 팽창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뭐 새로운 균을 발견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발견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략 19세기 중후반이 되어서야 서양의학도 나름대로 체계를 갖고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근현대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양 의술이 좀 들어오고 또 대처 방법도 좀 강화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일제 강점기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의료사 쪽으로 보자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뭐 당장 서양 의사들이 전해온 것은 이제 자기들 병명, 자기들 그 뭐 치료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직접 전래됐기 때문에 이걸 병명을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은 일본식 먼저 번역해 놓은 것이 있었고요. 또 중국인들이 번역해 놓은 것이 있어서 같은 병이라도 병명이 다르고 치료법에 대한 설명이 다르고 이래서 좀 혼돈스러웠는데 일제강점기 이것을 일본식으로 이제 통합하는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치료법 또는 치료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임상 실험들을 거쳐야 하잖아요. 때로는 이제 식민지 원주민인 조선 사람들을 임상 실험 대상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와, 그렇게까지.
좀 심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1927년의 경우에 이제 페디스토마 치료법이라고 해서 갓 이제 알려진 것이 염산 에메틴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주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맞게 했었는데 당신 임상 실험이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죠. 이것 때문에 한 10여 명이 함경도 영흥에서 한 7명, 전남 해남에서 한 6명에서 한 13명 정도가 사망하고 한 5, 60명 정도가 이제 집단으로 그 알아눕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당시 이제 한간에서는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을 주사를 놔서 다 죽이려고 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고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화될 뻔했었는데 이제 총독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의사들 입을 막고 해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크게 좀 여론화됐던 사건이고요. 뭐 그밖에도 이제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 뭐 당시 이제 그 조선에 의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좀 잘못 처방해서 사망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적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 병들이 이 성행을 하게 되면 거기 따라서 이 괴담들도 덩달아서 뛰는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네? 괴담, 참 무슨 괴담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지 말이죠. 요즘 그 에볼라 관련해서도 말이죠. 뭐 우리나라에도 무슨 환자가 있다 하는 뭐 이런 괴담도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그 역사적으로 보자면 사람에게 가장 강한 힘을 주는 요소가 뭘까, 어떤 감정일까. 그러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공포심이다. 공포심. 그렇죠. 공포심, 무슨 희망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좋은 감성들 많지만 사람에게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대응하게 만드는 것은 공포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공포감 자체가 역사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했던 것이고요. 사실 전쟁터에서는 이른바 전쟁터에서 꼽히는 전우회라든가 인류회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 전쟁터에서는 죽어가면서도 남을 구하는데 질병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심한 병이 돌면 가족조차도 돌보지 않고 그렇죠. 그 시체라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장례 치르기도 곤란하고 전염될까 봐 소리는.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염에 대한 공포가 다른 어떤 공포보다도 컸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낳고 또 적대감을 낳고 이런 사례들이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를테면 전염병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들었던 속담 같은 경우는 병보다는 이제 병의 치료와 관련된 괴담들이었죠. 병의 치료에 관한 괴담? 이를테면은 오랜 세월 동안 천연도는 이제 마마 귀신이 내리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오죽하면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때 호환은 호랑이에 물려가는 것도 호환이지만 콜레라의 별명이 호열자였어요. 호열자. 호랑이가 잡아 뜯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호환은 콜레라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호환 마마 같은 이제 질병이 돌면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무당 불러서 굿한다고 났나요? 안 났죠. 안 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식의 좀 종교적인 의례가 개입할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치사율이 100%는 아니거든요. 반은 살고 반은 못 살든가 치사율이 한 20% 내외가 되면 살 가능성이 80%나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귀신이 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종두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무당들이 이제 종두를 도입해서 시술을 처음 했던 지서경의 집을 불태우는 사례도 있었고요. 종두법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이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잘 모르시는 분들 천연두가 워낙 치명적인 질병이었는데 이제 영국인 제너가 18세기 들어 발견했고 그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천연두가 박멸되었다. WTO는 이제 벌써 오래전에 천연두의 박멸을 선언을 했었죠. 그 전까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이긴 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1908년인가 8년에 이제 종두 도입 30년 기념식을 했었어요. 굉장히 뭐 벌써 100년도 더 전인데 그때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 선언문에 보면 기념문에 보면 종두가 도입된 이래 전에는 길 가던 사람의 열에 서너선 얼굴이 얽은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얼굴 얽은 사람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이 천연두가 이제 상흔으로서 얼굴을 얽게 만드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정도 도입으로 천연두가 박멸된 것은 아마 인류 사상 유일하게 어쨌든 박멸이라고 했으니까 박멸. 질병을 박멸한 사례가 되겠죠. 하나의 질병을 하나의 질병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입되면서 효과가 입증되는 것이 된 것이 다른 서양 의학 치료술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그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약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이제 박멸이 되겠죠. 근데 또 유사 바이러스라든가 말이야 자꾸 변종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또 천연두는 균이니까 이제 하나의 종으로서 박멸이 되는데 바이러스는 계속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에 대한 치료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제 변형 바이러스가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도 사실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남짓할까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우리나라에도 돌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아직 그 정확한 사망자 수는 이제 추정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하필 또 스페인 독감이에요, 그건 또? 1차 대전 중에 이제 전쟁 유럽에서 발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전선에서 퇴각한 군인들을 따라 옮겨갔는데 이제 스페인에서 먼저 이제 발병이 됐고 참전 용사들을 따라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래서 한 5천만 명 정도 죽은 걸로 돼 있고 5천만 명. 인구비례로 따지면 아마 한반도에서도 적어도 2만 명, 3만 명 정도는 사망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죠. 추정이지만. 그런데 세계 인구 비례로 되면 그 정도도 넘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런 질병에 대한 통계 자료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명명하고 요즘은 익숙해진 이름이지만 그때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니까 환자가 발견되면 즉각 신고해라. 이런 이제 보고를 하기도 했었죠. 네. 참 역사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나돌 때 참 이를 극복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 무슨 지혜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좀 소개할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치료법이죠. 1차적으로 치료법인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치료법이 마땅치 않아도 병원 생기고요. 그럴 때는 이제 전염병에 대한 전 세계 보편적인 이제 처치 방식이 일단 격리였어요. 환자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더 이상의 전염을 막는 것이었죠. 근데 이 격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의 욕 중에서 이제 새로 생긴 욕 중에서 순화원 갈롬이라는 욕이 있었어요. 그런 말 있어요? 뭐 해방 직후에 사라졌지만 이 순화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저 종로구 옥인동에 순화병원이라고 하는 전염병자 격리 치료소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의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 환자만 격리한 것이 아니고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까지 이제 마구잡이로 잡아다 격리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콜레라가 돈다고 만약에 한다면 열이 좀 난다고 해서 바로 잡아다가 이제 경찰이 잡아다가 보고 전염병 환자에 격리시켜 버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거기서 병에 옮아서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순화원 관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놈 이런 욕과 같은 뜻으로 쓰였던 거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윤호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캐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